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주변이 상당히 시끌시끌 북적북적하죠. 오늘부터 이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 쇼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 청계광장 주변에는 벌써부터 대선 주자들의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열기로 뜨겁습니다. 조원진 후보, 안철수 후보 측도 준비가 돼 있고 제 뒤에 윤석열 후보 측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뜨거운 현장의 열기, 첫날의 열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이 공식 선거 유세가 개시됐습니다.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 주변에 벌써부터 유세를 시작한 후보와 유세 차량과 수많은 인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뜨거운 첫날의 선거 열기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키워드 함께 하시죠. 먼저 네 가지 키워드 꼽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시작!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 시작과 관련된 기사 예상하셨겠지만 함께 보시죠. 정치 교체 대 정권 교체. 이제 오늘부터 22일간 살얼음 승부가 시작됩니다. 3월 9일 대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는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생생한 장면, 뜨거운 조금 전에 현장 영상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치킨 게임. 치킨 게임 아시다시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의 주인공 오늘 누굴까요? 경향신문 5면입니다. 단일화 치킨 게임. 안철수 후보 측은 2, 3일 내에 답 없으면 안 된다라고 단일화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통큰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후보가 직접 단일화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 측이 얘기했던 대로 2, 3일 내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지 안 될지 잠시 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꽁꽁. 한국경제 1면이 쓰고 있는 꽁꽁. 마침 지금 눈발이 내리는데 이 꽁꽁은 날씨 기사일까요? 아닐까요? 함께 보시죠. 악재 쓰나미, 꽁꽁 얼어붙은 투심. 코스피 1.57% 급락, 우크라이나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거기에 인플레 플러스 긴축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까지 첩첩산중,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4차. 한겨레신문 8면이 싣고 있는 4차. 어떤 4차일까요? 지금 보시죠. 면역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하겠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3월에 맞추겠다. 고위험금액에 네 번째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확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 운동의 현장 열기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 선대본 박정아 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제가 야외 오프닝에서도 뜨거운 광화문 현장 유세 열기 전해드렸는데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 쇼가 위치한 저희 오픈 스튜디오가 아마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분들도 직접 저희 생방송 현장을 볼 수 있듯이 바로 광화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정말로 외부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오픈 스튜디오다 보니까 저희 생방송 도중에 오늘부터 공식 선거 유세가 실정돼서 간혹 혹여 간간히 각 후보자들 측의 연설이나 뭐 신명나는 음악 등 그리고 지지자들의 환호 소리가 들어올 수 있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가 오픈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2일간의 유세 전쟁 3월 9일 누가 웃나? 자, 오늘 아침부터 띵띵띵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하루 전 각 후보들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먼저 하루 전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과감한 정치 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 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하나로 힘을 모으고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다라는 심정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우리 다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각오로 이번 선거 임하겠습니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아예 열외로 두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시기에 오히려 소수당의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역선택, 이것도 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저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보내자! 안철수 화이팅! 그래도 뭐 철수하실 거예요? 아니요. 안철수 하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 영상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차가 동원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광화문 주변에도 각종 후보들의 유세 차량들이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각 후보자들이 오늘 일정들이 다 달라요. 장소도 다 다르고 여기에는 고도의 선거 캠페인 전략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분 한 분 첫 행보와 일정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부터 선거 유세를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오늘 뭐 사행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산에서 대구, 대전을 거쳐서 서울 올라오는 하루 동안 강행군하는 그런 이제 일정을 짰는데 예. 역시 중요한 건 왜 부산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 전재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부산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친노무현, 친문재인 진영의 어떤 거점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친문 지역, 친문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을 부산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저희 쪽에 이제 들어온 부산 유세 현장 영상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사실은 뭐 지금 부산 지역구시니까 원래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부산에 계셔야 되는데 저희들의 간곡한 어떤 요청 때문에 지금 방송 스케줄 때문에 부산이 아니라 지금 광화문에 와 계신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했어요. 예. 저도 이제 방송이 끝나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야 그렇습니까? 됩니다. 예. 아침 8시 반부터 이제 부산 부전역에서 이재명 후보 유세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대구, 대전을 찍고 서울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유세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9시에 부산을 떴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대구로 이동을 하고 계실 테고 왜 첫 번째 유세 장소가 부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이 메타버스의 첫 행선지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월 1일 새해 첫날도 부산 신항에서 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선거운동 첫째 날인 오늘도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대한민국은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 못하면 대한민국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상징이 부산이다? 그렇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저희들은 997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전체 수출 물동량의 99.7%를 부산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출을 부산항에서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내걸은 이 위기 상황, 전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법정선거운동 첫날 시작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말씀 중에 한 5번 강조하셨어요. 부산이 중요하다. 역시 부산 지역구 재선 의원답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는 현충원으로 오늘 아침 일정을 시작했죠? 그렇죠. 9시에 현충원 왔으니까 지금 이제 막 참배가 끝났겠네요. 그렇겠군요. 조만간 10시에 이제 저희 채널의 스튜디오 바로 옆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엽니다. 그만큼 이제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대구, 대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는 상행선 루트를 결정했다면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거꾸로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거쳐서 오늘 부산까지 가는 그런 이제 하행선을 결정했는데 그것도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지금 숙제가 어쨌든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다라고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굉장히 큰 격차의 승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긴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큰 격차의 승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 배종찬 소장도 나오겠지만 늘 서울 강조하지 않습니까? 결국 서울 민심을 얼마나 얻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격차를 결정하겠죠. 그런 만큼 아마도 이제 광화문에서 시작하는 게 결국 서울 민심을 염두에 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결국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광화문으로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 캠페인 전략의 차이 이재명 기자가 너무 흥미롭게 분석을 잘했는데 흥미롭군요.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올라가는 이 상행선 전략,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내려가는 하행선 전략. 그러다 보면 두 분 여기서 만납니까? 만나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 선거 캠페인 전략이 누구에게 더 호소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잠시 후 10시에 이 청계광장에 도착을 합니다. 유세를 시작하는데 마침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바로 옆에 윤석열 후보의 청계광장 영상 현장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 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자, 공교롭게 저희 뭐 강철부대 2 예고가 함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이다 보니까 박정아 실장님, 바로 저희 그 오픈 스튜디오 옆에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재명 부장님 다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방송이 끝나면 가서 출정식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전재수 의원은 부산까지 가야 되지만 박정아 실장은 그냥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되네요. 그렇죠. 저 출정식에 합류하고 이제 마지막 일정까지 같이 할 건데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에 대한 출정식이 청계광장에서 있습니다. 이재명 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청와대 해체하고 광화문 중심의 광화문 시대를 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청계광장에서 광화문이 대한민국 심장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출정식을 갖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일정을 1박 2일 동안 하게 됩니다. 서울로 시작해서 대전, 대구, 부산까지 유세를 오늘 하고요. 광주에 가서 몸을 실습니다. 광주에
군에 안겨서 하룻밤을 자고요. 다시 광주, 전주, 청주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었는지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유세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윤석열 후보는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지금 저희 청계광장 오픈스튜디오가 위치한 청계광장으로 이동하는 중입니까? 그렇죠. 9시에 국립현충원 참배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지지자들은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는 10시부터 이곳 청계광장에서 출정식 그리고 첫 유세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장 열기 뜨겁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기자, 심상정 후보는 오늘 아침에 용산역에서 유세를 시작했군요. 용산에서 유세를 시작해서 호남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광주, 여수 등을 거쳐서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이제 첫 일정입니다. 아, 원래 용산역에서 호남 가는 KTX 호남행이 출발해요. 있죠. 그렇죠. 예. 호남행이 이제 용산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 만큼 이제 용산에서 첫 인사를 드리고 호남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또 흥미로운 건 안철수 후보는 대구로 이동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로 자, 이동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호남이라면 광주라고 하면 바로 진보 진영의 본진, 성지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찾는 대구는 보수 진영의 본진,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이 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흔들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흔들어야 할 게 이제 보수의 본진이다 본 거고, 심상정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흔들어야 할 지점이 바로 진보 진영의 본진이다, 성격에 본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어디를 흔들어야 되는지를 가장 첫 번째 공략지로 삼은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각 후보의 첫 번째 일정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의 공식 선거 유세가 오늘부터 시작된 만큼 각 후보자들의 캠페인 전략 그리고 뜨거운 현장의 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오늘 첫날에 각종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교롭게 선거 운동이 시작된 첫날 여론조사 결과들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최신 여론조사 결과,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등까지 함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여론조사 표심은 안개 속이다. 힌트가 좀 되셨습니까? 자,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포함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 직접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셔서 김진 앵커가 보고 드리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과 그 추세를 시원한 모니터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된 오늘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는데, 먼저 KSOI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다자대결 결과입니다. KSOI 결과 이재명 후보는 40.4%, 윤석열 후보는 43.5%고요. 심상정 후보는 3.5%, 안철수 후보는 7.8%, 김동연 후보는 0.6%,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이 조사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의 여론조사 결과를 얻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40.4 대 43.5면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22일간의 선거운동이 있는데, 사실 사전 투표를 할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다다이 봤을 때, 그 뒤에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죠. 그 사전 투표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야말로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아직까지 승부를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순위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또 공식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 언제나 공식이라는 건 이제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운동 첫날의 여론조사 결과가 마지막 개표, 그러니까 득표할 때까지 결과로 순위가 이어질지를
보는 것도 그냥 흥미로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보시면 안철수 후보자의 지지율이 이 KSOI 여론조사 결과 7.8%예요. 한 자릿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 2, 3일 내에 응답을 하라라고 뭔가 기한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안철수 후보자의 지지율이 지금 7.8%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어서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단일화해야 할 것인가라는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여론조사 이제 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시스 게임 같아요.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또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는 넘는 그런 지지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어떤 단일화에 있어서 과연 지지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좌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단일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것 자체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안철수에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일화를 제안을 했다는 것은 내가 결국 끝까지 완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그렇죠. 결국 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후보를 꺾고 완주하겠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갖게 되면 사실은 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일화 제안이 뭐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어떠한 여론의 추이 이거 자체가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군요. 박정원 실장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 등은 단일화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단일화 할 거면 안철수 후보가 포기를 해라. 드랍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한 바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8%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누가 앞서고 있다라는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의 대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 7.8%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절실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단일화 뭐 안 해도 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큰 명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공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다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현실성이나 상식선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제 종식,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자 대결에도 사실은 약간의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5차 범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그 단일화 협상 국면을 오래 가져가고 그다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오히려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럼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구체제 종식 정권 교체가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 결심이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 유세 첫날 저희 여론조사 결과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는 PNR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함께 보시죠. 대통령 당선 가능성 PNR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42%,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50.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1.1%,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3.8%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네.
당선 가능성과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를 묻는 여론조사는 다른 겁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좀 비슷해져요. 선거일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뭐 당선 가능성이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딴 후보를 지지하는데 당선 가능성은 다른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이건 이제 지지율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지율이 높으면 오차 범위 내라도 앞서는 추세, 상승하는 추세인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될 거야, 끝났어, 이건 또 아닌 거죠. 그건 또 아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변수에 의해서 어떤 또 돌발 이슈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KS5I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 나왔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42%와 50%가 나왔는데 어떤 통계적인 여론조사의 어떤 수치적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은 좀 좁아졌어요. 지지율은 좁아졌는데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가 높다는 건 그래도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단일화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단일화 이슈는 진보 쪽보다는 그래도 보수 쪽에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렇다면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보면은 당선 가능성, 뭐 당선 가능성도 당선 가능성이지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지금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달라서 어떤 여론조사 맞는 거야, 아마 국민들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오늘 발표되고 있는 지지율 여론조사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으로 딱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이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님 계시지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추세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좀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흐름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추세였는데 법정 선거 운동,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일, 4, 5일 전부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뒤처지긴 하지만 이 하락 국면을 마감하고 반등해가지고 이 지지율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이거든요. 우상향 곡선에서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계기는 충분히 마련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우상향 곡선이 꺾이면서 우하향 곡선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선거 결과는 3월 9일 날 표를 깨봐야 될 정도로 초박빙의 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결국은 국민들은 선거의 본질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누가 더 경제를 더 잘할 건지, 누가 더 코로나 극복을 잘할 건지,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길 것인지, 이런 측면에 국민들의 관심이 좀 모아진다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고 실적과 성과를 증명해냈던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아무래도 진영별로, 정당별로, 후보자별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도 아마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여론조사 질문과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권 교체해야 된다 47.7%, 정권 재창출, 정권 안정론 42.5%로 나왔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가 더 붙었어요.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 여론이 50% 한 중반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줄어들고 정권 재창출 여론은 조금 올라갔다, 붙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적폐 수사 발언 이후의 결과예요. 아,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도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그 발언 이후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 후보 발언 이후에 문 대통령이 격앙되고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사과 대선입니다. 온갖 사과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후보 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 이른바 윤이 대결이 아니라 윤문, 문윤 대결이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 조금 더 팽팽해지고 이게 지금 선거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변수예요. 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참전,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물론 야당에서는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이 참전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문 결집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찰나에 윤석열 후보가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국면이 다시 한 번 더 전환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 친문 지지층의 결집, 그동안 친문 지지층이 결집 안 된다, 호남 지지층이 결집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이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또 결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더 붙어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참전, 선거 구도를 조금은 바꿔놓고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문 정부 적폐 청산 이 발언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과연 어떤 결과 보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하겠다라는 이 발언, 과연 국민들은 어떤 여론조사 응답을 했을까요? 자, 일단 이 원론적 발언이다. 47.5%. 원론적 발언이다. 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에요. 반면 이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다. 47.6%. 동률입니다, 거의. 47.5 대 40.6. 팽팽. 그 와중에 나 잘 모르겠어요. 4.9%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사과해야 한다가 48%, 그 무슨 사과가 필요이냐 46.2%로 굉장히 지금 팽팽한 여론. 배종찬 소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왜? 그동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고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윤석열 후보 어부바 지지율이죠. 어부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적폐 수사 발언을 하면서 팽팽, 자, 원론적 발언이다, 정치 보복이다, 팽팽, 사과해야 된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 팽팽. 이게 뭐냐면 국면이 전환된 겁니다. 그동안 단일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배우자 리스크, 김혜경 씨 논란, 김건희 씨 논란, 재부상 뭐 등등등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팽팽 더 팽팽해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후보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도층까지도 나눠지면서, 자, 이 현상에서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 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되면 사실은 누구의 지지율이 빠지느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더 빠져요.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거든요. 진보냐 고수냐, 수사냐 수사 아니냐, 사과냐 사과 아니냐, 이렇게 되면 윤 후보가 상당히, 안 후보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렇군요. 여론조사 결과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실장님, 네. 이 윤석열 후보자의 문재인 정부 적폐 있으면 수사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한 뭐 하나 여론조사의 결과예요. 네. 한 여론조사 결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조사 결과상으로는 전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30% 중후반, 그다음에 친문 내지 호남의 적극적인 동의가 안 보이는 이재명 후보를 좀 돕기 위한 목적에서 참전을 하신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참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진영 대결인 것처럼 선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양 진영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져 가고 있고요. 좀 전에 배종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결국엔 이 전체 지지틀 사이에서, 그리고 진영 간 대결 속에서 다 해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 중에 저는 이 진영 간의 대결, 그다음에 양 진영의 결집도가 점점 단단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뭐 3월 3일 사전 이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이런 약간의 혼전세가 다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상대적인 우위 상황은 큰 줄기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저희 쪽 진영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언제부터예요? 선거일로부터 예. 6일 전. 선거일부터 6일 전이니까. 한 주 전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공포가 금지되는군요. 사전 투표가 있는 주에 목요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개표가 시작될 때까지는 공개를 못하고, 그렇군요. 직전인 수요일까지 네. 수요일까지 실시된 조사는 언제든지 분석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확진자들도 투표가 가능해지고 그 시간이 오후 늦게 가다 보니까 네. 각종 언론사들의 개표 방송 그리고 출구조사 공표 시점도 그 확진자들의 투표가 마감되는 굉장히 오후 늦은 시간으로 미뤄질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종전에는 3월 9일 오후 6시에 카운트다운과 함께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자 7시 30분까지 확진자들의 투표 추가 시간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시 30분에야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표되는 과정까지 시간까지 생각하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새벽 2시도 몰라, 새벽 4시도 몰라. 3월 10일 기준입니다. 3월 10일 낮 시간이나 돼야 해가 중천에 떠야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개표 방송 어느 방송국 보실 거예요? 채널 A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개표 방송도 채널 A 공정하고 흥미롭고 굉장히 깊은 소식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기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열기가 워낙 뜨겁고 두 후보의 지지층들이 워낙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가 이 펀드를 모금했는데 두 후보 모두 뭐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굉장히 삽시간 만에 펀드 모금액이 다 초과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뭐 오늘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어제부터 윤석열 후보가 이제 펀딩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오전 10시에 시작했는데요. 17분 만에 목표액을 다 채웠다. 270억 원을. 그리고 개설 53분 만에 1시간도 채 안 돼서 500억 원 모금을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지난 9일 날 했었죠. 이재명 펀드를 출시했었는데 공모 109분 만에 목표액 350억을 달성했고 총 모금액은 768억 원.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대선에서 쓰일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이 513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은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거의 이제 선거 동안 총 쓸 수 있는 비용만큼을 모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펀딩 경쟁은 아마 2012년 대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가 이제 펀딩 경쟁을 했었고,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금을 했었는데, 사실 무조건 많이 모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줘야 됩니다. 한 2.8%, 그러니까 법정 이자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제 당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500억 원을 모금해서 나중에 돌려줄 때는 이자 금액만 한 14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모은다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모금했느냐, 이건 분명히 어떤 지지층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표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총액을 많이 모았냐, 아니면 얼마만큼 빨리 목표액에 달성했냐,
이재명 후보자는 총회, 윤석열 후보자는 마감되는 시간. 요거 약간 또 요것도 신경전이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2.8%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 거라면, 지금 뭐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고 하지만 예금 금리 해봤자 뭐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2.8%면 거의 3% 이자인데 이거 괜찮네요, 이거. 그 아마 3% 이자 주는 금융기관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8% 이자는 굉장히 쏠쏠하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 그럼 언제 주는 거예요? 뭐 예컨대 아마 선거 만기일이 있습니까? 아니 선거 끝나고요. 선거 끝나고 5월달에 되면 예. 그 선거 비용을 정산하거든요. 비용 정산될 때. 그래서 지금 선거 자금을 이미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전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이자를 붙여서 이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부분 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저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우리는 몇 분 만에 몇 억을 모았다. 굉장히 신경전이 하면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펀드 모집을 하는데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얘기만 나오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그 자체는 사실은 양강이 너무 이렇게 결집을 하다 보니까 지지도나 그런 면에서도 약간 떨어진 측면이 있으니까 펀드를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펀드에 모금을 했는데 금액이 적다거나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이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 선거 있을 때마다 모금에 관한 어떤 신경전은 계속 있어 왔고 그 대부분 보면 양강구도일 때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 후보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2.8% 이자 더해서 원금 돌려준다. 맞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예, 이거 괜찮은 거였네요. 왜 나 몰랐지? 근데 또 2.8%. 네, 알겠습니다. 떼일 염려가 전혀 없죠. 떼일 염려가? 예. 설마 누가 떼먹겠어요, 대선 주자가? 아니 근데 2.8%가 예. 그게 연 연으로 따지는 2.8%입니다. 거예요. 연 2.8%. 연 2.8%인데 펀드를 이제 돌려주는 그 기간이 3달이거든요. 3달. 그러니까 연 2.8% 나누기 4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돌려받는 저 이자는 네. 0.7%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나누기 4를 해야 되는 거죠. 연 2.8%.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총액도 14억이 아니라 연 2.8%고 3개월 정도. 3개월 이제 0.7%. 돌려받거든요. 그렇죠. 나누기 4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금리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연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좋아했다가 또 갑자기 좀 치려고 하니까 확 알겠습니다. 공식 선거 유세 운동 첫날인데 윤석열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이 서로를 향해서 공중 도덕을 갖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기차에 구두를 신고 바로 올릴 수 있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더라. 양측의 공중 도덕과 관련된 공세가 치열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공세부터 들어보시죠.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본적인 시민의식도 없고 공중 도덕도 없는 거다. 다리에 경련이 나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는 뻗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신발을 안 벗습니까? 개사과 때와 판박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장황한 변명도 참 딱합니다. 이 대표의 변명대로라면 당대표가 얼마나 하찮으면 대표가 앉을 자리에 구두발을 통째로 올려놓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중 도덕이 없다, 인성을 보여준다, 대표가 얼마나 하찮으면이라는 비판의 논평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와 관련돼서 해명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제가 잠시 방송 칸에 10여 분간 간 사이 저와 약 1시간 가까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 대화하느라 다리에 경련이 온 윤 후보가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다. 10분 정도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 후보의 복장, 착용 마스크, 창밖이 깜깜해 10분 사이의 일이라는 이 대표 해명은 허위다라는 문제 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열정 열차는 전익에 운행한 적이 없다. 터널 구간이다. 윤 후보, 탑승 중 환복한 적 없고 마스크는 방송하면서 바꿔 낀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인성의 문제, 공중 도덕의 문제, 대표가 얼마나 만만하냐, 하찮냐, 이런 발언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라면 이제 열차는 개인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이게 공공재잖아요. 아무리 저 열차를 이제 선거 기간에 이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 승용차와는 틀리게 공공재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열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시민이었다면 과연 저게 가능할까?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것이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은 평상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와 이제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사진 한 장 때문이 아니고 평상시에 윤석열 후보가 가져왔던 이미지가 이제 연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엊그제 있었던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식이라면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 특유의 어떤 오만함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기차칸에서 구두발로 신발을 올리는 것도 크게 이제 회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진 한 장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윤석열 후보가 보여왔던 여러 가지 어떤 좀 오만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게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크게 좀 논란이 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일반 시민이라면은 저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시장님. 저게 이제 무궁화 열차거든요. 좌석을 앞뒤로 저렇게 놔두면 저희 옛날에 MT 갈 때 저쪽 대성리 쪽 MT 갈 때 많이 타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마저도 저는 뭐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후보도 그렇고 저희 그 옆에서 참모진들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고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다만 이 건을 가지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뭐 인성을 얘기하고 시민의식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뜻. 이재명 후보를 상상해 보면 뭐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녹취에 나오는 욕설 얘기라던가 아니면 민원인을 대할 때 막 함부로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무슨 인성, 시민의식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꼭 같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선거는 쭉 이루어지면서 이런저런 네거티브 굉장히 많이 해온 민주당이지만 저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비난하고 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비난 다 감수하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민주당 관계된 분들이 저렇게 인성 얘기하고 시민의식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 건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박정환 실장님께서는 국민들의 질책은 송구하고 사과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인성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반론 주셨는데 또 재반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이런 문제조차도 논평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제 과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은 이 건대로 또 이재명 후보가 비판받아야 될 그 건은 그 건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 비판을 하니까 이전의 문제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건은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 비판을 예를 들면은 기차칸에서 구두발로 좌석 승객 좌석에 이제 구두발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전에 다른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래버리면 경쟁이라든지 또는 토론이라든지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이 건대로 그 다음에 더 해명이 조금 더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마스크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도 완전히 틀렸는데 그 이준석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 10분 사이에 그 마스크도 바뀌고 그럼 옷도 바뀝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꾸만 이제 또 다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저런 식의 이제 해명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당사자가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적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후보 배우자든 후보든 물론 이제 사과를 안 하는 일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국민들께 직접 이제 당사자가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대신 사과하고 이전에 또 개사과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해명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어떤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뭐 저기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당일날도 그 후보가 사과를 했고요. 어제도 또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했던 이게 전재수 의원님은 전혀 아니고 아까 화면에 나온 분들이나 어제 뭐 이런저런 페이스북에 글 올렸던 그런 분들을 얘기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기찻간에 구둣발을 올리는 것보다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게 더 심하지 않냐 라며 이재명 후보자의 과거 실내 흡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웅 이기은 의원 커뮤니티 익명 제목으로 공개했는데 이재명 출판 기념회 2014년 며칠 후 가진 저녁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니 사람들이 당황해 어떤 한 분이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자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펴? 라며 껄껄 웃으며 피더라 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김웅 의원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 거다. 공중도덕 겨루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급발진하신 그분들의 반응이 기대된다. 이기인 성남시 의원 이 후보의 공중도덕 대참사다 라고 밝혔는데 사진 크게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손에 담배가 있고 실내고 음식점이군요. 옆에 계신 분도 담배를 피네요. 확실히 사진상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2014년 당시에 고깃집으로 보이는데 닭갈비집인가요? 아니면 갈비집인가요? 자,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진을 야당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해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4년 당시는 실내 흡연이 법률 위반이 아니었다. 당시 해당 공간에 일행의 다른 손님이 없었고 맞담배 필 정도로 격이 없었던 자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이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은 실내 흡연 금지다.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이다. 해당 식당 100제곱미터 이상이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기인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은 SNS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19일 이재명 후보자의 글을 올린 거예요. 제일 웃긴 건 이거예요. 라며 식당 금연구역 만들어달라는 시민 트윗에 이재명 후보자가 2013년 1월 19일에 이미 금연인데요. 라고 답글을 단 글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2013년에 이재명 후보자가 이미 실내에선 금연이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실내에서 흡연을 한 거군요. 네, 맞죠. 근데 2014년도에 아까 우리가 CG에서 본 것처럼 아마 금연 구역 자체 지정이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상인 경우에 이제 금연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주당 해명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유법이냐 유법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유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담배 펴도 좋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실내에서 담배 피는 데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적어도 뭐 한 10명 또는 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저기서 사실은 흡연을 안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간접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실내 흡연 자체는 상당히 유법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성남시장 당시죠.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 이미 저는 금연을 가는 자신이 트윗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미 말한 거에 대해서는 지켜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열차에서도 다리 올리는 것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인선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 사안은 대선에서는 선대위에서 공격할 게 아니고 지지자들을 공격하고 거기서 사과하면 끝나야 돼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선대위에서 공격하니까 그럼 너희 담배 피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선의 어떤 캠페인 자체가 굉장히 좀스럽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찌질하게 간다는 표현이 들어요. 그 좀스럽고 찌질한 거에 선대위들이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더 이 대선을
굉장히 아주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사실 저도 이제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방송 중에서 양쪽 선대위 관련된 사람이 나왔을 때 서로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김건희 씨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는 건지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은 별로 하지 않고 김혜경 씨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김혜경 씨 문제 있다고 하면 김혜경 씨의 문제가 있다는 거 조금 얘기하고 아니 김건희가 더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피로감이 높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큰 그런 대선을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박지원 시장님, 앞서 윤석열 후보의 기착갈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 등은 인성의 문제다라고 혹독한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자의 성남시장 당시 실내 흡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미러링이라고 해서 거울 효과. 뭐 하나가 드러나면은 이재명 후보는 더한 것들이 나오고, 윤석열 후보 뭐에 대해서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더 심한 것들이 나오고, 그대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진성준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인성은 뭐고 시민 의식은 뭔지에 대해서 좀 답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마저도 사실은 구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누가 더 과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이렇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또 여기서도 거짓말이 또 나오고 위선이 나와요. 나는 이미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서 과거에 금연이라고 했고 식당에서 안 한다고 저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던 게 다 기록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건에 대해서 어제 이후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연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직접 해명하실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네. 기차 열차간의 구두발을 바로 올리는 이 문제는 2022년도 2월 달의 일입니다. 엊그제 일이죠. 예. 2022년도 2월 달입니다. 2022년도의 공중도덕과 또 10년 전의 공중도덕은 물론 기준으로 보자면은 안 해야 될 일이지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공중도덕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구두발은 2022년도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담배를 태우는 것은 저게 지금 저 사진이 2012년도 사진이다, 2014년도 사진이다, 이 논란이 지금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죠. 그다음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분하고 같이 맞담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가 지금 식당 공간이 24평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도 24평. 그러면 예.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100제곱미터 이하면은 이게 2014년도 1월부터 100제곱미터 이상은 2014년 1월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였고 2015년도 1월부터 모든 식당들이 이제 금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엊그제 있었던 구두발 올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흡연하는 걸 들고 나온 것은 기가 막힌 물타기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물타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찻갈의 구두발 그리고 실내에서의 흡연, 양쪽이 지금 공중도덕 문제 삼고 있는 대목 보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 중에 김포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포에 2, 3억 집이 있다.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 측도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를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은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김포에 2, 3억 집이 여기 있다라고 SNS에 올렸지만 또 글이 삭제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오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 20평 정도면은 한 2, 3억 대 3억대 되겠죠.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포에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선대위 측에서는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하는 분위기였는데, 최민희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포에 2, 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 2, 3억짜리 아파트 있네요 라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2, 3억짜리 아파트다 라며 매물 사진 3억 2천만 원짜리 매매 아파트 글을 올렸는데 이거를 지금은 삭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포 지역 커뮤니티 카페 50만 김포 시민 조롱한 최민희 의원을 즉각 봉고 파직하라. 전국 중저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수많은 서민에 대한 모욕적 언사다. 불난 집에 휘발유 퍼붓는 꼴. 민주당 아웃 정권 교체. 저런 사람이 정치인이라니 한심하다라며 김포 시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김포 2, 3억 아파트 찾아주시는 남양주 전직 국회의원 비판글이 게시됐고 뭐 지역 차별 아니냐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이게 어떤 논란입니까? 저는 본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의 기본 주택, 청년 주택을 이제 설명하면서 김포에 2, 3억짜리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설명한 것처럼 그것은 이제 뭐 현재 매매가가 아니라 분양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최민희 의원이 받았죠. 근데 참 어떻게 저런 감각으로 정치를 할까 의아할 정도의 발언이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집값이 올라서 분노한 민심에 여기 안 오른 데 있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올리면서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얘기를 하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후보, 즉 실권자를 보고 정치를 할 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거죠. 여기만 싸네 뭐 이런 발언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중심을 국민에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후보에게 놓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말실수가 나오는 건데 전 조금 전에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기착관에서 바로 올린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해명이 뭐 궁색하다, 뭐 다리가 이제 뭐 저려서 올렸다는데 어떻게 뭐 구두발을 신고 그다음에 다리를 꼬고 왔느냐 다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 사진을 후보 캠프에 참모가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참모도 역시 이걸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후보의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쪽 다 지금 후보의 관점에서 자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다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후보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사안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발언했습니다. 후보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선거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기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아니, 단일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누가 더 속이 탑니까? 궁금합니다. 권영세 의원 통 큰 단일화 얘기했고 김재원 최고위원 안철수 후보에게 비판적인 발언했습니다. 순위 조작에 의한 금메달 빼앗아가기. 자, 어떤 발언들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그 기존에 사용했던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종류도 다르고 현재 그 양 후보의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국민이 현재 누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자라는 것과는 다른 후보를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 조작에 의한 그 금메달 뺏어가기 그런 여행수를 바라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한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으니까 어떻게든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냐라고 나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통 크게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쪽도 격양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아직도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퇴까지도 요구합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신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역선택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이고요. 그 방식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도 대선 후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가 된 겁니다. 역선택의 피해를 볼 사람은 안철수 후보지 윤석열 후보가 아니거든요. 양측의 날선 발언들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걸 보는 국민들은 헷갈리거든요.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단일화는 물 건너 가는 건지 궁금한데 베테랑 기자의 의견이 이때 필요합니다. 단일화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의 저 제안 자체도 정말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을 던졌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어떤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을 얘기하면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최종 제안이다. 결국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받지 않으면 여론조사 방식도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경쟁력과 적합도를 반반씩 묻는 그 방식이 아니면 다른 제안은 없다라고 이제 선을 걷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완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화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던진 발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전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 좋은 전략가가 있다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죠. 어쨌든 간에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벌이고 있는 거고 분명히 글쎄 뭐 적폐청산 발언 등이 논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권 지지층이 결집해 가고 있는 모양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뭐 선거라는 건 복잡한 뭐 방정식이 아니라 산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표를 더 얻으려면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윤석열 후보를 신뢰하지 못하면 지지층을 공략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층이 많이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건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키든 않든 간에 그 층을 공략한다면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그 표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발언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반감을 갖게 하는 거죠. 따라서 뭐 아까 얘기했죠, 뭐 금메달 뺏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나 뭐 이렇게 그냥 그 조롱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와 접점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가서 성사가 되면 좋은 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독자행물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층에 대한 배려, 그 층에 대한 공략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도 최신 여론조사 결과 당연히 준비했죠.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보는 맛이 요즘은 또 쏠쏠. 윤 단일화 이재명 33.9, 윤석열 43.1. 안 단일화 이재명 28.7, 안철수 43.0. 누구로 단일화되든 야권 단일 후보의 스코어는 비슷. 0.1%포인트 차. 다만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 스코어는 차이가 난다. 자,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 시에 지지층 이동입니다.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기존 지지가 30.1%가 윤석열 후보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상에서 봤을 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됐고 윤석열 후보자로 결정됐을 때 기존 안철수 지지율의 30%는 윤석열에게, 25%는 이재명에게, 36.1%는 부동층으로 간다라는 예측치입니다. 이 여론조사예요.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 윤석열 후보의 67.6은 안철수로, 0.9%는 이재명으로, 27.8은 부동층으로 간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봤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자 어떤 입장 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야권 단일화 문제가 조금 불거지긴 했는데 아직도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지.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이야기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시거나 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하시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마저 이 자리를 피해간다면은 아마 양당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단일화는 제 사전에 없다.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 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의 이재명 선임 기자가 관훈 토론에 편집위원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자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대목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바로바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배우자 리스크. 김혜경 씨와 관련돼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각종 음식물 배달 의혹,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사퇴한 후에는 그 성남 식당에서 결제가 멈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자를 의전한 총무과에 예산 내줬던 경기도청의 4개 부서, 기획담당관실, 공정국, 노동정책과, 총무과, 작년 10월 이재명 지사직 사퇴 후 성남시 결제가 사라졌다, 업무 추진비 0원이다 라는 거죠. 즉 뭐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의전 과정에서 결제가 이루어졌고 그 결제 예산이 지급됐던, 동원됐던 업무 추진비가 없어졌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A씨, 폭로한 한우, 안심, 닭백숙, 초밥 등 5건 외에도 도청에서 1시간여 걸리는 거리에 성남시장 소재 식당 결제 30건, 식당 11곳에서 332만 4,500원이 소비된 바 있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죠.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보도가? 지금 이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A 씨가 폭로를 할 때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랄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경기도청 안에 있는 기획담당관실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 또 공정부, 노동정책과, 총무과 이런 데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가져다가 사실은 닭백숙이랄지 초밥이랄지 한우랄지 이런 걸 산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법인카드를 가져와서 이걸로 지급을 하고 또 다른 거 살 때는 또 지급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워낙 처음에 폭로를 할 때는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약간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 가는 것이 지금 이 A라는 7급 공무원이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로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7급 공무원이 근무하기 이전에 그때는 과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대해 의아심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후보가 할 때는 지금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게 거의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후보의 부인이 그런 당선되면 영부인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관리를 더 잘하고 더 청렴하게 해야 하는데 대선에 출마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굉장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보도는 이재명 지사가 사퇴 후에 그 식당들에서 더 업무 추진비로 결제된 금액은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일단 사퇴 후에는 사실은 법인카드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지사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인카드 쓸 명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퇴 이전에, 그러니까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사퇴 이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감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이 7급 공무원이 근무한 시간만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이전까지 수사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야당의 박정원 실장은요? 제가 저 도청 근무 좀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 중에 좀 정리를 하면 사실은 저거는 도청 도지사실에 있는 카드를 하나 특정 카드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범용으로 쓰고 지출 결의를 기획관리실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무슨 농정과에서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지금 4개 부처만 사실은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도청에 있는 모든 국과에서 다 저렇게 시책 업무비가 숨어져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도지사가 써도 되고 부지사가 써도 되고 총무과장이 써도 되는 그런 업무 추진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하나. 두 번째는 이게 각 과에 숨겨져 있으면서 성남에서 시책 업무를 위해서 무슨 간담을 했다라는 명목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그만두고 난 후엔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결국에는 김혜경 여사가 성남에서 썼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섭취 등을 목적으로 식당 등에서 결제됐던 것의 반증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후에도 성남에서 이런 시청 업무 추진비로 가령 경기도의 무슨 토목과에서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공적으로 하지만 결제된 금액이라고 볼 소지가 있지만 그게 딱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성남 순회동에서만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유추해 볼 수 있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사실입니까 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 4-5개의 업무 추진비가 동원됐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네, 후보 배우자가 이제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의 이제 감사관실에서 감사와 조사,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규명이 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는 그 카드를 공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일부 있고 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혼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책임을 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거는 이제 도지사를 사퇴를 했기 때문에 법인카드 안 쓰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을 이전에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저 내역 자체가 이제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그 증거로서 100%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어떤 감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재명 기자. 굉장히 감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씨를 상대로 해서 업무 추진비가 그냥 한 사람의 비위가 아니라 배모 씨라는 전 사무관의 비위가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서 업무 추진비가 유용됐다. 지금 이렇게 의혹이 번진 거죠. 이건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대한 지금 감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상시적으로 받지 않았다. 김혜경 씨가 이렇게 해명했지만 누가 그 많은 음식을 먹었을까를 지금 7급 A씨뿐이 아니라 전직 A씨뿐이 아니라 그 전임자도 궁금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상식적인 조력이 있었다는 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감사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차에 다리 올린 건 엊그제 일이고 이재명 시장의 담배 피우는 사진은 10년 전인지 8년 전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전직 공무라는 게 경기도지사입니다. 거기서 업무 추진비 대신 공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는 건 대통령이 될 자격 있느냐 없냐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로 직전에 했던 업무가 그겁니다. 그 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서 국민은 대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대통령 됐을 때 공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경기도 감사가 물론 대선이 지금 코앞에 와 있지만 전 최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해서 이 사안이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국민은 알고 투표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수 안치환 씨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게 김건희 씨를 겨냥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이틀 그림에서도 김건희 씨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나왔다는 것, 가사 구절구절마다 건희가 반복된다는 것들이 김건희 씨를 겨냥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신없는 거니 마이클 잭슨을 쏘는지 얼굴을 열어보니 이름도 열어보니 그런 사람으로 죽니. 제목이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인데 커버 사진 함께 보실까요? 의혹입니다. 김건희 씨를 겨냥한 건 아니냐, 얼굴을 자주 바꾼 거니 여인 이러면서 외모를 비하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과 의혹까지 현재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김건희 씨의 외모 등을 겨냥한 곡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노래 들어봤고요. 가사 봤는데 명확하게 김건희 씨를 겨냥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래 가사 끝마다 한 건이 안 건이, 건이가 건이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보면 캐리커처 있잖아요. 그 내용 보면
그 그림도 보면 뭐 김건희 씨를 의미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안시환 씨가 이제 민중 가수다고 이름이 많이 나 있긴 하는데 사실 또 호불호가 있어요. 양은희랄지 김민기 씨와 다르게 민중 가수를 가장해서 뭐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평판도 전에는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아는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노래 자체를 보니까 아니 물론 비판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에서 가장 팝의 전설이 바로 마이클 잭슨 아닙니까? 마이클 잭슨. 근데 마이클 잭슨이 성형으로 유명하긴 하죠. 예. 근데 마이클 잭슨도 그런 팝과 세계적인 팝스타인데 본인의 어떤 고충이 있어요. 우리가 백반증이라 해가지고 몸이 하얘지는 증세. 그 다음에 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어떤 외모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집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민주국가에서 자기 행복 추구권이에요. 근데 그걸 비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 전설적인 마이클 잭슨을 비하하면서 또 외모를 가지고 또 김건희 씨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이건 예술이나 뭐 아니면 음악이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음악성이랄지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고 안치환 씨는 손가락 말고 가리키는 곳을 말라라고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반응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은 우리 지구 곳곳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그 위대한 뮤지션입니다. 그런 위대한 뮤지션을 이런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고 그런 분들의 그 인격과 그 수준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6주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